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건지 향후 전략에 대해서 JMI 경년전략연구소의 김도균 대표께서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안 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과 그 전략적 대안 및 고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된 김도균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업 분야를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을 또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키워드 메시지는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제약과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이 산업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 산업적인 전략을 풀어나가야 될지 이 요소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면 그 현재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된 환경을 보시게 되면 그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긴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 중심, 그다음에 치료 중심보다는 예방 중심으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었었고 그다음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디지털 영역으로서 IT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 비의료 산업이 같이 융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패러다임이 또 하나 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고 헬스케어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또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다음의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올 3월, 4월 달에 발표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이미 고령화 인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다른 세계와 비교했을 때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성 통증의 출현, 그다음에 그 항암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표적인 질환들을 같이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IT라고 하는 산업이 들어와서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쪽으로 또 하나의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로써 산업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연구자 관점,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매년 매 분기마다 가트너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이고, 좌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 색상에 따라서 뭐 2,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들,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장기화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다들 IT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트렌드가 될 것이고 이것은 비단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도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10가지 기술은 매년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2번과 4번과 5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맞춤형 의약품, 그 다음에 항노화 의약품, AI를 이용해서 그 분자 진단 물질을 통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특허청에서 매년 그 각 인디케이션별로 어느 쪽에 성장이 되고 있는지의 특허 동향들을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자 관점이나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기술의 트렌드가 향후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의 변화라든가 고객 니즈에 대한 변화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아시고 거기에 따른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참고 팁으로 하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약과 그다음에 바이오, 의학 산업의 현재 현황과 그다음에 향후 미래,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을 살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 산업을 보게 되면 제약 산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고 이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약 매년 2.3%의 성장률, 그 후부터 2024년까지는 6.9%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R&D 투자 효율성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까지 나와 있는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 가지고 제네릭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현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R&D에 투자됐던 것 대비해서 ROI 값을 본다라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효율성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oncology 쪽이나 GNC 컨싱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제약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센싱과 M&A 오픈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뒷부분에 나오는 사항이어서 살짝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의약 산업이 되겠는데 제가 제약 산업과 같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만료가 됐고 그다음에 맞춤형 의약품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그쪽 시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쪽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겠지만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전망치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2019년도 보고했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약품 산업도 보시게 되면 항암제와 면역 억제제, 피부 질환제 이쪽과 같은 질환이나 혹은 희귀의약품 쪽으로 시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전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바이오 쪽하고 조금 다르게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치료 보조적인 요법, 진단적인 부분의 산업이 됩니다. 근데 제약하고 바이오 쪽하고 달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체외 진단 쪽에서 그 시장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진보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살짝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약 산업과 바이오 의약 산업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의료기기 산업은 별도로 본다라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와 같은 그런 사안들, 그다음에 고령화, 만성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이 부분들이 몰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전망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별다른 코멘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을 본다라면 패러다임이 이제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환자의 경험이 의료 현장 속에서 그다음에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웨어러블 산업 쪽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치료받고 그냥 했던 것들이 이제는 환자의 경험들이 오히려 의료 산업에 녹아들어서 제품이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사업 환경이 제약과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산업이 흘러간다라면 이제는 IT라고 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정밀, 그다음에 개인별 맞춤 진료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부터는 이제 진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빅데이터와 AI가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원격 의료 진료 시장도 최근 부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이고 또 하나는 이종 간의 사업들이 계속 협업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업자를 앞에서 보신다라면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뭐 필립스, 지멘스 같은 산업들, 제약회사는 J&J, 노바티스, 파이자 이런 쪽이 되겠지만 이제는 신규 진입자 쪽에서는 PBC라든가 구글, 애플, 그다음에 통신사가 5G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의료기기 산업에도 들어오고 있고 홈케어라고 하는 산업 분야에도 같이 들어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패러다임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달에서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의학학과 생명과학과 같은 이제 기초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전방 측에서 설계가 되어서 개발이 되고 기업과 연합을 해서 상용화가 됐다라면 이제는 후방 측에서는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일반 사용자들의 니즈와 같이 융합이 돼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신성장 분야로 같이 육성이 되고 또한 발전되고 있는 사람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라든가 북미, 일본,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서는 뭐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와 같이 계속 가파른 곡선을 올라가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무선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쪽 산업 분야가 점점 더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이 갖고 오는 부분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본다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들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스마트폰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걷고 있는 것들, 심전도 다양한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모니터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 데이터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자한테 이런 경우에 식단 조절을 해달라, 병원을 방문해달라와 같은 그러한 주문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또 다른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기타 산업에서도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고 건강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코스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효과가 빅데이터와 AI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회사가 이제 24andme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의 범위를 넘어가서 상당히 큰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시작이 이제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한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인해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건강에 대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빅데이터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정보라든가 기타 산업 분야에서 좀 공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정보를 토대로 신약 개발과 임상 시험에 같이 트렌드가 활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전자 정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이제 GSK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표적 치료제 활용에 대한 환자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워치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 2018년도에 이제 피트니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사용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쭉 들어가 있는 PBC라고 하는 회사가 이와 같이 뭐 단순하게 이제는 오프라인 상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스 클릭으로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문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건강 관리, 식단 조절 이와 같은 서비스로 계속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었고 미국의 이제 서너그룹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회사는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실버타운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노인들의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어떠한 질병 유인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같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표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2019년도 CES에 나왔던 이스라엘 기업이기는 한데 이 왼쪽에 보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유난히 뭐 많이 다들 들고 다니니까 여기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같이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하자라고 한 니즈가 있었었고 여기에 따라서 SpO2 측정이라든가 체온 측정, 당뇨,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이것이 이제 병원과 함께 유기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등록된 환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데이터 값이 특이했을 경우에는 병원 방문을 유도하거나 해서 환자의 치료와 같이 연관되는 그러한 산업으로 이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어르신께서 이제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건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글을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옆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손을 클릭하게 되면 그 글을 읽어주는 그러한 기술까지도 나와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와 동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원격 치료라든가 홈케어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한 가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소득 수준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계속 향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차별화되게 살고 싶고 좋은 건강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커스터머 중심의 니즈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격 진료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미래에셋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응급실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한 70%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것들이 그 문헌적인 자료에서 나왔던 사항들이었었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저희가 다들 문외한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면 병원에 로딩이 많이 걸려서 정말 아픈 환자들, 중요한 환자들이 치료가 늦춰지는 그런 현상들을 조금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닥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원격 의료 케이스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와 의사를 각각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어넣었었고 고비용을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인슈런스 서비스 자체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한 치어리더가 있었었는데 이 환자가 이제 원격 진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가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접속성 즉 텔락에 접속을 했었었고 이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그 어플리케이션 상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과거 주치의로부터 이제 척추 측만에 관련된 이력이 있었다라는 거가 있었었고, 그래서 텔닥에 있는 전문 의들과 함께 이 진료 정보와 영상 정보를 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 친구는 종양이 있었던 걸로 소견이 돼서 처리 수술을 권고받았었고, 텔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 환자에게 정말 적합한 환자를 추천해서 수술이 진행이 됐었고, 수술과 동시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신 상담이 같이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저희도 넘어가야 될 산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환자가 병원까지 가는 동선을 좀 최소화시켜드리고 의료진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것도 이러한 원격 의료가 나아갈 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장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의 핑한 그룹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적합하게 원격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차관이 돼서 원격 의료를 시작하게 됐었고요. 여기에는 현재 지금 888명의 의료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혹은 웹상을 통해서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 3,000명에 가까운 널스분들이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료를 마치고 옮길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집에서 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 진단뿐만 아니라 원격 처방을 통해서 인급한 병원에서 약국에서 약품 처방을 받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진보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한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매년 상당히 아주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 중심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제너럴한 유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퍼블릭 개념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개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힐이라고 페이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의사가 내방을 해서 진료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텔닥처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고, 페이저처럼 그다음에 의사와 환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도 있는데, 이 페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버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환자가 직접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우버와 연결해서 이제 차를 의사분에게 보내주고 그 집으로 같이 태워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와 일본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목적에서 직접 정부에서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고령화, 그다음에 싱글하우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간호 목적,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들의 사회복지 채널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상담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헬스, 그러니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네 가지를 본다라면, 첫 번째는 이제 산업 환경이 좀 변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IT 기술과 융합이 됐다라는 거, 환자 관리 서비스가 다양하게 변했다라는 거, 환자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의 매스층들이 사용자 니즈에 정말 다양화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이고, 그와 함께 이제 전략적 모델을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하게 된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부분과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이 분야가 변신되지 않을까 하고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두 가지 패러다임을 보게 된다라면, 제약산업에서는 이제 머크, 렐리, GSK,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한미, 유한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머크 인덱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렐리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연구자들의 협업 모델을 통해서 아예 같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 내부에 갖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외부로 다양하게 다 노출을 시켜 줬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스커버라든가 펜텀바디, 오라스커버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갖고 파이프라인을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반면에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J&I, J.Lab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퀵파이어 챌린지를 매년마다 개최해서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바이오 이런 쪽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의 진출을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베이스의 산업이다 보니까 그 대표적 전통적으로 많은 자료들과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각 인디케이션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약간 한계성들을 좀 갖고는 있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의료기기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산업에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라라 스윗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원의 역할을 배분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었고요. 의료기기 산업, 이 헬스케어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되겠는데, 이거는 아직도 잘 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의 연결,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가는 그러한 콜라보레이션 개념이 되겠는데, 이게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 산업에 같이 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스타트업들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프라이 체인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한 회사들과 협업이 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이 영어망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구조를 통해서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의 한계성, 자본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은 저겁니다.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하나의 이제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 즉 리서처는 VC가 필요할 것이고, VC는 리서처와 그다음 스타트업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필요할 것인데, 이것들의 상당한 미스매칭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배경 중에 한 가지는 계속 문헌 조사를 하고 자료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핀란드에 이제 비브리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타트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는 잘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진행화되면서 사업성 평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VC 관점에서는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즈니스 이발루에이션을 통해서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모델들이 과거에는 기업과 공공기관 이렇게 연결됐지만 다직종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진행했었을 때 헬스케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도균 대표 정말 깔끔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피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산업 전반으로 오늘 아주 인사이트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릴 말씀은 국내 의료기관들이 최고 수준의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한 반면에 아직까지는 좀 사업화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미국 쪽하고 많이 좀 대별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재단에 하는 일을 봐서도 그렇고 향후 헬스케어 쪽에서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의료기관 쪽에서 특히 국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한번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헬스케어 산업의 주체는 의료진분들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많은 시간도 같이 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정부 당국에다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코비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방역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우수성이 입증이 됐었었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하나의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측면을 본다라면 이러한 제품과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멀티 임상을 통해서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을 두어 주시고 거기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용화가 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의료진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스마트 헬스케어 뭐 가장 지금 현실에 와닿는 계속 되풀이되는 용어가 뭐냐면 원격 진료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제안이 됐습니다만은 의사단체에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격으로 봤다 이거죠. 그래서 뭐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했는데 나중에 환자가 뭐 오진이다, 약의 부작용이 제대로 피력이 안 됐다, 뭐 등등 이 법적 이슈가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직접 만났으면은 나름대로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원격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화면으로만 대강 볼 수 있고 철저한 진찰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자, 그 책임을 과연 환자나 정부가 부담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대한민국 구도는 딱 갈려 있습니다. 한 5%의 의사와 의료진, 병원 종사자 대 95%의 이용자입니다. 95%가 한 최근 4, 50년 동안 5%를 엄청나게 탄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 의사들이 상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뭐 원격 의료 95% 국민은 환영을 하죠. 근데 거기서 사단이 발생했을 때 또 5%를 탄압할 겁니다. 그래서 5%가 뭐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원격 의료가 필요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이 촘촘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옛날 한 50년 전에 의사의 돈벌이가 좋아서 모든 잘 나가는 친구들이 다 의대에 지원을 했고 병원이 엄청나게 초반에 성업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들어서고 지금 의료시설, 그다음에 병상이 과잉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쇼핑을 하는 거죠. 바로 인근에 뭐 3차 병원부터 2차, 1차 다 널려 있으니까 이렇게 촘촘한 밀도가 높은 의료 서비스 하드웨어가 있는데 무슨 원격 의료냐? 저 땅덩어리 넓은 의료기관이 저 한 100마일 가야 있는 그런 미국, 캐나다 뭐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느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개원의들이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견제를 할 겁니다. 원격 의료 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최고 명의들한테 전부 다 몰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진료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진료를 하나 전문의 자격을 딴 아주 초임 의사가 진료를 하나 진료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제 외래에 몰려듭니다. 그거는 의사의 그거고 병원도 똑같아요. 그런 진료비 차등이 없어지니까 개원 의사에 안 갑니다. 전부 다 서울대 병원에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 진료비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비싼 돈을 내야 되고, 그다음 개원에서 원격 진료를 받으려면은 그런 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벌 수 있고, 그런 의료비 차등을 과연 정책 입안자가 용기 있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개원이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3차 병원으로 원격 진료를 신청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그 의료 정책이 항상 반의사, 반병원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꼭 필요도 없는데 원격 의료를 의사단차 병원이 동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뭐 현재 정부는 또 드라이빙 포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 입안자들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되려면은 여러 사람의 이익관계가 충돌할 때는 그걸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그 다음에 5%의 소수 병원이나 의료인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95%의 사용자한테 돈 더 내세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입안자가 준비됐을 때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김덕윤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전략이 현실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컨플릭트 때문에 순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컨플릭트가 없는 분야부터 서서히, 특히 돈이 되는 분야부터 서서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베이스드, 스마트 헬스케어 등등으로 아마 먼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이런 컴플레인트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 입안자한테 충분히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각 사이트에서 이제 애로 사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이 컴플리트하게 이제 있다는 것도 각각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와 같이 융합이 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것들과 후순위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라이트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패러다임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